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 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랐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갖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에 돌아왔어요. 96에.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거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이에요?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만 하면 살려 갖고 오고, 죽을만 하면 살려 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눈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 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데가 있어. 비데.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데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져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거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잘한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 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가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가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치.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놓으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 그래? 노망 떤다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하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에? 여러분들 한신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에?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피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꼴까당.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황 신부님 말씀은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80살이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며 80살 전에 알면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좋은 내용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삶의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컨디션 난조와 함께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의 몸 관리와 마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다가오는 우리의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화사한 꽃처럼 피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비록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입니다.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을 의학적으로는 노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은 줄어들지만 체내 지방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저하되고 뼈도 쉽게 부러지며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감각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청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며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여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면 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인체가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신경 정신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크기와 무게가 감소합니다. 10년마다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80세에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 폭이 중년에 비해 적게는 30%, 많게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포 재생력과 신체 회복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까지만 해도 몸을 관리하면 시간이 걸려도 회복이 되지만 80세부터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실감하게 되는 몸의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40대부터는 60cm 거리에 사물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40대는 아직 노안이 오기 이른 시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0대 초반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음식점 메뉴판을 읽기 어렵거나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집니다. 제산제는 위속산을 중화하며 위산역류로 속쓰림이 있을 때 먹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흉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자주 발생하여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관절 통증은 노화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이들의 증상은 대체로 골관절염입니다. 뼈를 보호하는 조직이 닳기 시작하여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조직이 전부 사라지면 뼈끼리 마찰하여 통증이 심해집니다. 넷째,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여성과 아이의 목소리는 톤이 높은 편인데 나이를 먹으면 모세포의 활동이 저하되어 높은 톤의 소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키가 줄어듭니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략 2.5cm 정도 키가 줄고 여성은 5cm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키가 더 줄어드는데 이는 관절 사이 연골이 손상되고 척추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변비에 잘 걸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변비가 일어나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량을 늘리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낯선 부위에 털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폐경기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볼이나 위십술처럼 평소에 털이 나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여덟 번째로 젊은 사람보다 잠을 덜 잘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러한 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여 늘 마음 평안하고 몸 건강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